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죠. 찐만 보시거든요. 오케이. 자, 뮤지컬 사이언스의 신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작이 다릅니다. 왜냐? 짜잔! 설마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겁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에 우리 국방 홍보본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1밀리언인가요?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 그걸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실버도 못 봤습니다만, 이게 저는 실버를 받아서 실버 언박싱을 했죠. 실버 메달리스트. 네,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 국방홍보원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 100만 구독자 여러분.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뭐 토크멘터리 전정사, 제 후배 허준이 진행하는. 그리고 요즘 뭐 역전다방, 전군 노래자랑 강군 뭐 365, 디펜스 프라임. 다들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만든 100만입니다. 물론 언박싱은 제가 합니다만. 그리고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는 골든 버튼이 최초래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러면 김영철 정부도가 아니다. 우리가 최고입니까? 그러면 최초입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메시지도 편지도 와 있는데요. 편지가 이렇게 한국말로 와 있습니다. 긴데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같이 단체로 단체로 앞에 한 보면서 다 같이 박수. Presented to KFN Korean Forces Network for passing 1 million subscribers. 골드 버튼 수상으로 국방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인정받은 만큼 100만 구독자의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KFN이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세로 바로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죠. 저희 KFN의 100만 구독자 돌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축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자주국방의 초석을 목표로 1970년에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원쌤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동갑이에요. 원쌤 55주년 축하드립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자, ADD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수입국에서 개발국을 거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방위 산업의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본게임에서 2주에 걸쳐 ADD의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ADD 국과연 뭐가 막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ADD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재 그 기술, 이게 단순히 무기뿐만 아니라요. 산업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여기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와 땀과 뼈를 갈아 넣어서 이 나라의 국방의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 바로 계신 그곳. 1970년 창립된 이후에 ADD는요. 무려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요. 이 중에서 146종이 실제 전력화되어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은요. 현재 세계 8위권에 안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이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산업적 파급 효과 또한 어마어마하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거고요. 특히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가
약 65조 원 규모고요. 엄청 썼는데요? 예. 65조 원이나 썼어요? 자, 그런데 예. 이를 통해서 발생한 경제 효과는 10배가 넘는 697조 원이에요. 1000%네요, 1000%. 예. 아깝지 않다. 예, 잘 썼네요. 예. 특히 ADD가 개발한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 비용 절감 효과만 봐도요. 약 575조 원이요. 그야말로 막대한 세금, 예산 절감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K방산이 또 뭐 대한민국 경제 뭐 새로운 수출 엔진이 됐다는 점 저희가 뭐 본 게임에서만도 무지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ADD 사실 연구소 아닙니까? 연구소가 이 K방산 이 수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쓸지 기여도 이게 막 만드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에 23개국 이상의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ADD는 이 가운데 26조 원, 즉 43%의 규모에 직접 기여를 했고요. 거의 반이네요. 네네. 그리고 특히 수출 1, 2위를 기록한 두 무기 체계가 ADD의 대표적인 연구별 성과입니다. 예. 자, 1위가 뭘까요? K9 아니면 뭐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 그거는 저도 알죠. 예, 그게 뭐 여기서? 1, 2조였어야 모르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셔도 재밌는데, 예, 여기서 지금 전문가 모시고 그런 얘기했다가 또 그래서 예, 둘째 골라보세요. 천궁. 여기서 틀려야지 재밌죠, 여기서. 이거 맞았어요? 네, 천궁2. 예, 천궁2. 예. 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천궁2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계약 금액은 천궁2와 K9 자주포가 둘 다 12조 원이 넘습니다. 네, 수백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금액만으로 보면 K9이 근소하게 앞서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가 아닌 이유는 국산화율, 그리고 ADD 기여도를 반영시에 천궁2가 1위가 되는데 천궁2는 국산화율이 95%거든요. 그냥 거의 우리 기술이네요. 그냥 우리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솔직히 뭐 저도 100%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저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은 70%다 보니까 그것도 높은 건데. 물론 높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천궁2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K9 유저 쿨러 뭐 11개국 더 늘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 사실 지난번에 저희 또 전문가 모시고도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럼 천궁2 수입국도 많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천궁2는요. 그 지난 2021년 35억 달러 그러니까 4조 6천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시장으로 해서요. 2023년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무려 4.3조 원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는요. 이라크 약 3.7조 원 규모인데 연달아서 총 12조 원어치가 넘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동의 주요 3개 국가의 K 방공망 벨트를 완성했다라는 거죠. 3, 4조를 기꺼이 한국에게 기부를 하면서 구축을 하려고 했다. 사실 이게 더 대단한 거죠. 네. 만족도는 뭐 그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동안의 중동 국가들은 보통 뭐 우리가 다 아는 미국산 아니면 유럽산 뭐 이런 그 무기 체계를 수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보면은요, 여태까지 보면 후티 방군과 그다음에 이란의 그 뭐 드론, 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야, 이 방공망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수요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사실 후티 방군에게 계속 이제 미사일 공격 당했다 이런.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뭐냐면 자국 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기를 수입할 때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에만 의존하고 거기만 돈을 주던 거에서 벗어나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겠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능력 있는 걸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K방산 특기가 뭡니까? 이제 성능이 검증이 되고 거기다가 빠른 납기, 가성비는 뭐 극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이제 정말 급증하면서 이 사실 이 무기가 막 야, 이거 사고 싶어도 살 게 없네 막 요러는 품귀되는 요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처럼 적시 납기가 가능한 나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저렴하다라고 얘기하기 4조 원 넘는데 저렴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같은 거를 딴 데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십 프로 이상 더 그렇죠. 비싸지. 비교를 해봐야죠, 이건요. 그렇죠. 제대로 꼼꼼하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우리 저 아산연구원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브라더 같은 관계에 있는 미국의 이거 싱크탱크인 편집하지 마세요. 승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편집해버리지 마세요. 예. CSIS. 네. 자,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자, 여기서 낸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어트 2개 포대 기준이 11억 달러, 1조 4,900억 원 정도로 된다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포대 한 개당 7천억이 넘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방사청 따르면은 천궁2의 1개 포대가 대략 이제 960억. 1,000억이라고 쳐도 예, 1,000억 7분의 1, 7,000억이라고 치고 먼저 깎아준 거거든요. 우린 좀 높이고 1,000억이라고 쳐도 7분의 그러니까 1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이트리엇보다 뭐 성능이 조금 뒤처진다. 근데 이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격하는 고도대가 조금 더 낮은 거고요. 네. 그런데 가격은 7분의 1 수준. 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거 사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요? 근데 천궁2의 이제 이런 호실적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이 군사 정보를 다루는 제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천궁2가 203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27.5%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거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점유율을 어떻게 봤냐면 24.9%, 그러니까 2위가 되는 거고요. 네. 러시아의 S400의 점유율은 20.6%, 3위. 이제 요거보다 앞선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은 미국이 좀 중동 국가들하고 좀 틀어지면서 바이든 정부 때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 말고 뭐 없어? 딴 거 찾아야 되는데 유럽제는 좀 적당한 게 없고 그게 좀 뭔가 통합이 된 거. 이게 또 우리 한국의 이 천궁2의 특징은 러시아의 그 S계열, S 뭐 350, 뭐 400 요런 것과 성능이 유사하거나 괜찮으면서도 나토 기준의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 안 사면 바보예요. 아, 그렇죠. 예.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럼? 그 자랑스러운 천궁2를. 자, 그 분들 우리 오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본 게임에서 ADD 55주년 특집인 만큼 천궁2의 연구개발 과정의 중심에 계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ADD의 김효창 책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DD의 김효창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궁2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형 정도. 큰형, 작은형. 작은 형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예. 본게임 팬분들께 좀 소개 좀.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4년째 천궁2와 같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LSM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김효창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4년이요? 네, 입사한 지 24년 차입니다. 와, 네. ADD는 여건이 좋은가 봅니다. 피부도 아주. 다 그렇진 않고 저만 좀 특별하다고. 그게 아니라 연구실에 갇혀가지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햇빛을 못 봐서. 갈렸구나. 아, 네. 그래도 본인이 개발하신 게 K방사의 수출 1위 딱 달성하고 네. 그리고 천궁2 저도 뭐 실물을 봤었는데요. 저기 네. 유럽 가서 와 뭐가 막 차오르거든요. 그렇죠. 만드신 분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천궁2 보면. 아, 좋죠. 일단 너무 좋은데 네. 사실 뭐 소개해 주신 수출 실적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천궁2라고 하는 게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잖아요. 그렇죠.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별로 성공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을 저희 국가원 연구원들이 함께 해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 있고 의미가 있고요. 국방 전력 증강에 저희가 또 기여하는 부분이나 네. 또 K방산에 이렇게 저희가 또 효자 종목으로서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의 무기 체계가 탄생하려면 정말 그 어려움과 환희가 매일같이 교차하는 그런 나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만든 게 세계에서 몇 번째인 거죠? 이런 질문을 저희가 너무 많이 받는데
정확하게 몇 번째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특정 나라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확하게 몇 번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천궁을 저희가 처음 개발하던 당시에 이미 이 지대공 유도무기를 중거리급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나라는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에 꼽힐 수 있는 정도인데 저희가 탄도탄을 요구하는 체계로 성능 개량을 했고요. 그런 나라는 아마 숫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탄도탄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천궁2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를 또 꼽으라면 방금 말씀드린 거 기준에서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개발 기간이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천궁이라는 체계는 굉장히 규모가 큰 체계입니다. 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등 유도탄 아주 복잡한 체계가 통합된 체계다 보니까 이런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어느 나라도 10년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초 연구에서부터 2011년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까지는 저희가 14년 정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시간이었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천궁 항공기를 연구하는 천궁의 체계 개발이었고 지금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천궁이란 걸 개발한 저희가 기반을 가지고 탄도탄을 요격하는 기능을 추구하는 성능 개량을 했기 때문에 예. 5년이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아주 짧은 기간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 5년에 끝내셨다. 말씀을 이렇게 담당하게 하시긴 하는데 이거 뭐 안 봐도 이게 얼만큼 고생이 그냥 뭐 우리 버라이어티 쇼 찍듯이 5년 만에 만든 만큼. 체계, 시스템이란 말이죠. 요격 미사일 발사대 이외에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 이런 장비들로 이루어지고 또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이 하나로 뭉쳐서 그것도 제대로 기능하게 이거를 확인하기까지의 시간과 고생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무게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걸 5년 만에 만들어내셨다. 사실 뭐 저는 천궁2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른 것들은 안 떠오르고 이게 그냥 발사대만 떠올라서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어떤 타격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유도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항공기나 탄도탄을 요격하는 요격 체계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유도무기 중에 가장 복잡한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공을 가지고 표적을 뭔가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필요한 게 먼저 이 표적을 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요. 아, 그 이해가 되겠네요. 얘가. 예.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맞출지 그거를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그 뇌에 해당하는 교전 통제소라고 하는 바로 이 체계가 또 필요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도탄에 해당하는 이 공을 던져야 되니까 이 공을 던질 수 있는 이 발사 체계가 또 필요하게 된.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갖춰야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저희 대공 유도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보유한 나라 몇 개 나라 없었던 그 시점에 ADD가 그 기술이 뭐 이런 기술이 있었을 리 없었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신 겁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무에서 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은 ADD 역사가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5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유도무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무라고 하면 앞에 계신 선배님들께 정말 실례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선배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유도탄과 관련된 기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경험이 뭐 천마라든지 해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한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런 레이더는 3차원 공간에서 오는 3차원 교전 레이더거든요. 이런 체계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궁을 시작할 시점에 사실 기술적으로 가장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레이더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 레이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을 세운 게 부족한 기술을 좀 빠른 기간 내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해외 협력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탐색 개발까지 앞단에서는 해외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레이더 체계를 설계하는 그런 기술을 한번 확보해서 체계 개발에 이르러서는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국산화된 레이더 체계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의 단계적인 어프로치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협력도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다 뭐 그 단계에 맞춰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랑 어느 나라랑 협력한 겁니까, 원쌤?
러시아랑 한 거죠. 러시아요? 네. 아, 또 불곰 사업 그때로 연결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네.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종식되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의 방산 업체들이 이제 도산 위기에 처했던 거죠. 특히 당시에 서방 선진국들은 정말 그 나사못 하나까지 다 자국산 부품 써야 된다는 굉장히 기술 지원에 인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빡빡하군요. 예. 한러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ADD는 2001년에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의 제작사 알마즈 안테이하고 중거리 대공 방어 체제 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을 통해서 이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2004년에 알마즈가 S-400을 모체로 레이더 시제품을 내놨고 우리 기술진이 그 러시아와 협력해서 이 대형 레이더 시스템을 차량 탑재가 가능한 소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 지금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 MFR은 사실 그래서 한국 레이더 개보의 좀 시조와도 같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여기에 최첨단 레이더조차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 뭐 러시아가 요즘은 정말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안 좋죠. 안 좋죠. 솔직히 왜 침공을 해? 예. 근데 러시아는 그 국방과학 기술이나 뭐 우주과학 기술이나 이런 거는 언제나 톱이었고요. 특히 그 러시아의 방공 무기 체계는 정말 원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냉전 때 소련이 공군력에서 아무래도 미국보다 좀 뒤졌던 거예요. 그래서 공군과 별도로 러시아는 당시 구소련은 이제 방공군이라는 걸 두게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방공 무기 체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전술 교리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죠. 네. 그럼 앞서 뭐 강조하셨던 다기능 레이더 MFR 요건 스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 박사님? 네, 천궁2에는요, 네. 패시브 위상 배열, 그러니까 패사 방식의 3차원 다기능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가 탑재가 되는데요. 표적, 수색, 추적, 피하 식별 등 이제 하나의 레이더로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최대 50km 정도 반경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고 동시에 40개 정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친 홈런볼을 50km 떨어진 충남 천안에서 탐지할 정도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MFR의 특장점은 360도 돌면서 표적을 찾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이 이제 작고 빠른 표적은 레이더를 멈춰서 그 레이더 빔을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지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 침투나 저공 침투를 할 수 있는 구멍이 상당히 많은데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구멍을 채워주는 거고요. 이렇게 레이더를 360도 회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안테나, 회전, 정지 모드, 요 복합 운용 방식 역시 이제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분에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면했습니다만은요. 그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이 레이더 기술을 소위 한국화한 것은 이 ADD를 비롯한 그 모든 개발진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성과가 된 거지. 뭐 이 러시아들만이 했으면 아마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첨단 산업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공급망에서도 그런 부분이 받쳐준다고 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네. 혹시 그 최초로 사격시험에 성공한 날짜 기억하세요? 국가연이 가지고 있는 대공 유도무기 개발 역사상에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예. 1번. 1번, 천궁 기본형을 가지고 항공기 표적을 저희가 최초로 요격한 날짜. 이게 2008년 12월 18일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첫 교전 시험입니다. 표적을 맞추는 시험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천궁2 탄도탄을 하층방어에서 요격하는 요 시험을 저희가 최초로 시도해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성공한 게 2016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날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교적 최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하층 방어 이후에 LSM이라고 하는 고고도 장거리 고고도급의 지대공 유도기를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LSM이 상층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그 첫 번째 시도의 시험에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2022년 11월 9일. 그래서 요 3개의 날짜가 저희 국가연의 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한 사람한테는
잊을 수 없는 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날들이고 그 첫 번째 시발점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8년도 첫 사격 시험을 성공한 그날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세 번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모두 현장에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2008년 12월 18일 사격이 끝난 네. 그날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던 체계 팀장님께서 전체 연구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메일에 그 소회와 감동과 기분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적어주셨는데 네.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 국가에 대해 저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다만 아직 시합이 끝난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이 기쁨을 계속 누리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도 그 메일이 저는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날의 감동이 아주 또렷이 예. 기억이 나죠. 아,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현. 김우현. 예, 전 단장님. 이때 당시엔 팀장님. 예, 무슨 단장님이십니까? 체계 단장님. 예. 지금은 이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예.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이때 당시 정말 저희 후배들을 데리고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최초로 예.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렇군요. 앞서 말한 그 세 번의 중요한 이벤트 때 다 1차 성공이 뭐 두 번인가 있었던 건 다 1차 성공입니까? 공교롭게도 정말 첫 번째 시도에서 저희도 놀랄 정도로 첫 번째 시험이 다 성공을 했던 거고요. 다만 표적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 있기 이전에 앞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유도탄 자체가 저희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유도 조종 명령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예상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없이 유도탄만 가지고 시험을 하는 이게 앞 단계에 이루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실패를 맛보기도 했죠. 특히 천궁은 2004년에 2번 연속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 만에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테스트 때 실패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뭐 실전 상황에서 그게 안 맞아야 그게 실패하는 거지. 맞습니다. 테스트 때 실패는 성공을 위한 어떤 그 디딤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 분석이 잘 돼서 이 유도탄에 대한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잘 찾아내서 보완이 진행되면 그건 나름대로 또 성공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건데 비행이 이루어졌는데 원인 분석에서 좀 저희가 난관에 부딪힐 때 이때가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천궁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던 게 아까 2004년에 저희가 2번의 연속 시험이 잘 안 됐던 순간이었고 네. 추진기간 쪽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뭐 추정은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아이디어하지 못하고 다른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그 다음에 2005년에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준비하더기 한 2주 전에 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어떤 어부가 뭔가를 건졌는데 국방과학연구소 마크가 찍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부서일 거라고 해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가서 그걸 회수해 왔는데 적혀 있는 저희 시제품 번호가 저희가 1차 사격 시험을 했던 그러니까 그 준비하던 당시에 1년 전에 시험을 했던 그 시험탄 시험이 실패로 끝났던 그 시험탄이었거든요. 그 시험탄을 저희가 건져 보니까 따개비들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런 형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저희가 아까 추정했던 그 추진기관 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기관 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기관의 내열 쪽의 문제로 원인을 찾아가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아까 예정했던 3차 시험을 좀 더 연기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많은 우리 국민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킬러 천궁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UFO 미사일이라고 불린 매우 독특한 형태의 미사일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별칭처럼 비행체보다 흡수한 기묘한 설계가 특징이었다고 하는데 본방야사에서 그 독특한 탄생 배경과 비밀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947년 6월) 미국 서부 워싱턴주 레이니어산 인근 상공. 민간 조종인 케네스 아놀드는 비행 도중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을 스쳐간 것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물체였는데요. 3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이 기묘한 비행체를
찻잔 받침처럼 생겼다며 묘사했고, 이 사건은 훗날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는 개념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UFO. 미국은 그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이 미지의 비행체를 직접 만들려는 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 마주한 공중의 미스터리,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현실로 옮기려 했던 미군의 비밀 프로젝트. 미국을 들썩하게 한 수상한 UFO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1950년대 냉전 시대. 미국 전략공군 총사령관 커티스 메이어슨 르메이 장군은 하루가 다르게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핵전력과 방공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구소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건데요. 마침내 구소련과의 핵전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르메이 장군이 꺼내든 건 폭격기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폭격기의 요구 조건은 어마어마했죠. 첫째, 고고도에서 초음속으로 침투할 것. 둘째, 마 3의 속도로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횡단할 것. 1950년대 마 3의 속도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노스 아메리카는 오케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탄생한 폭격기. 북유럽 신화 속 전장의 여신 발키리의 이름을 딴 XB-70 발키리였습니다. 이 XB-70 발키리의 스펙 한번 짚어볼까요? 전폭 32m, 전장 60m, 25,000m의 고도에서 무려 마 3의 초음속으로 날아 약 22톤의 핵무기 투하가 가능한 그야말로 역대급 스펙의 폭격기였죠. 그러나 이때 미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혼자라면 위험하다. 빵빵한 스펙이었다고 해도 적진 한가운데선 믿음직한 보디가드가 필요하다 본 거죠. 하지만 적의 영토에서 음속의 3배로 비행하는 폭격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책은 넘사벽 폭격기를 호위할 넘사벽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 공군의 극비 미사일 프로젝트 파이 와켓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건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였는데요. 전례 없는 성능을 끌어내려면 당연히 전례 없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고민 끝에 나온 답은 기존의 미사일 상식을 아예 뒤집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짜잔! 왠지 UFO와 닮아있지 않나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파이 와켓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미군은 UFO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고이 모셔져 있다가 세상에 공개된 한 설계도. 1956년 미국 정부가 직접 설계한 UFO 제작도인데요. 프로젝트 1794로 불린 이 비행 접시 개발 계획은 미 공군이 캐나다의 한 항공기 제작사에 의뢰한 것이라고 합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이 비행 접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최고 10만 피트의 고도에서 마 4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 UFO는 불과 1m밖에 떠오르지 못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로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죠. 즉, 파이 와켓은 갑자기 뚝 떨어진 발상이 아니라 이미 미군이 오래전부터 꿈꿔온 UFO형 무기의 연장선상이었던 겁니다. 미군의 UFO에 대한 집착, 그 집념은 단순한 공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뛰어난 성능을 갖춘 파이 와켓 UFO 미사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스펙 또한 알아볼까요? 납작한 접시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어떤 각도로 발사돼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앞뒤 구분이 없는 원반형 덕분에 폭격기의 전방, 후방, 심지어 측면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두 번째 특징은 엔진에 있었는데요. 파이 와켓 안에는 일반 로켓이 아닌 특수한 팬케이크 모양의 로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반형 모양을 따라 납작하게 퍼진 이 고체 로켓은 기존 원통형보다
훨씬 많은 추진체를 담을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무려 마하 6 시속 7,000km를 넘나드는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도장치, 신관, 핵탄두 등의 장착 키트는 미사일의 얇은 앞쪽 끝에 위치했고 그 뒤에는 팬케이크 모양의 로켓을 장착한 형태였죠. 세 번째 특징은 발사 방식. 폭격기 내부에는 회전식 기둥 발사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마치 LP판을 돌리듯 미사일을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켰습니다. 위험이 감지되는 방향을 향해 이젝터가 툭 하고 밀어내면 원반처럼 회전하며 미사일이 항공기 밖으로 방출되는데요. 그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순간 비로소 로켓 모터가 점화, 표적을 향해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파이와켄 미사일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약 4년간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부상과 고고도 폭격기의 비용 대비 효율성 하락으로 인해 XB-70 발키리는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결과 발키리를 지켜주려던 파이와켄 미사일 역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시험 보고서와 극비 문서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남겨진 기록들이 더 드러나고 여기에 현대의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UFO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기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열려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그 천궁2가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인데 그 탄도미사일 사격 시험 뭐 단박에 성공하셨다. 야, 그것도 이렇게 짜릿합니다. 이제 아까 두 번째 날짜인 네. 이제 2016년 2월 23일에 이루어진 시험에서 성공을 했던 건데 탄도탄이 훨씬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네. 표적 속도가 빠르고 작은 그 탄도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첫 번째 시험에서 성공을 해서 저희도 아무튼 너무나 기쁘고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난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게 훨씬 더 쉽다. 속담도 있는데요. 그럼 속담 바꿔야겠는데요. 날아오는 총을 쏴가지고 잡는 건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총알보다 저희 탄도탄이나 저희 요격탄이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또 그렇네요. 네, 정확하게 뭐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에 추진,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 비행, 그다음에 종말, 하강하는 요 포물선으로 궤적을 그리는 비행을 하는데 북한의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천궁2의 요격 고도로 봤을 때는 마하 5에서 9 사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제 아래에서는 탄두부만 보이는데 면적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 크기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럼 포수 몸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궁2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수십 킬로미터 높이에서 그냥 마하 5에서 9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스트라이크 존 면적의 탄도미사일의 정면을 부딪히는 게 미사일 요격이다. 이건 너무 과장이지. 이건 과장이죠. 책임연구원님. 이거는 너무 과장인데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 유도탄이 표적탄 기준으로 수십 킬로 밖에서 날아가서 허용된 유도차는 1m 이내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한 그런 어떤 요격 과정이 있어야 된다. 과장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얹고 사는 입장인데 좀 미사일 방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유사시에는 정말 그 스트라이크 존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과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뭐 일종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는 북한은 빠른 속도로 새로운 미사일을 성능 개량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방어하기 위한 저희 대공유도 무기도 그 속도에 맞춰서 고도화시키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신뢰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또 책임감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계 각지에서 뭐 안보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중동 쪽에서 우리 천궁을 그렇게 찾는다면서요?
지금 후티 반군이나 그 헤즈볼라 같은 소위 비국가 세력들이 탄도미사일을 갖게 됐잖아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받은 그 파테 110을 갖고 있고 또 시리아가 넘겨준 스커드 BC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의 무기고에는 최대 사거리 1950km에 이르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투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고 중동 정세 불안은 계속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또 사우디도 추가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유럽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2022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그 방공 체계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나라들이 구형 호크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섬스나 뭐 삼프티 이런 또 패트리엇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새로운 걸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시장이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2023년 루마니아 국영 방산 기업인 로맘과 대공 미사일 분야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을 해서 루마니아에도 천공2가 팔리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뭐 태국 공군의 KGGB 첫 실전 성공으로 사실 미국이랑 우리 한국이 나토 뭐 정밀 유도 폭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그럼 천공투의 경쟁자는 역시 미국의 패트리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속도는 이제 둘 다 마하 5급 정도고 네. 최대 요격고도 기준으로는 MSE 같이 이제 그 좀 고도화된 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좀 낮긴 합니다만은 고성능 레이더, 뭐 정말 유도 능력 뭐 이런 거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 높은 수준 방어를 갖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천공투의 장점은 바로 360도 교전입니다. 예. 패트리엇 팩3 MSE 요 레이더 MPQ-65 혹은 이제 뭐 65A 요건데 요거는 이제 한쪽으로만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더의 옆쪽이나 반대쪽에서 적 탄도미사일 날라오면은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패트리엇은 실전 경험이 이제 풍부해서 뭐 이제 이래저래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격추기로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주문 쇄도해가지고 공급이 이제 수요 못 따라가고 이게 뭐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약점이거든요. 예. 하지만 뭐 패트리엇이 인지도 면에서는 뭐 그냥 뭐 하도 대중적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천공투 패트리엇이 좀 낫다, 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쌤? 그것도 근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아, 좋은 소식이네요. 예. 천공투가 개량을 거치면 일단 패트리엇을 넘을 수 있다고 예. 보는데 일단 요격 고도를 높여야죠. 다기능 레이더를 이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개량한 천공3가 2030년대에 나오면 절대 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지난 8월에 2조 8,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천공3의 체계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김효창 책임연구원님께서 직접 참여 중인 걸로 압니다. 아, 우리 천국의 작은 형이 우리 김효창 책임연구원님. 그러면 본인 비주얼로 말씀해 주세요. 패트리엇랑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지금 천공2, 천공3? 사실 뭐 저희가 그냥 패트리엇 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조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네. 천공3 지금 정확한 사업 명칭으로는 엠센 블락 3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착수를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천공2에 비해서는 사거리나 고도가 이제 2배 이상 저희가 이제 확장이 될 예정인데 예.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개발된 천공 그리고 천공2 또 이제 지난해 저희가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도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체계들과 같이 전력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는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당분간 또 야근 좀 빡세게 팀 전체가 연구원 모두를 이렇게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피와 땀, 눈물을 쏟아부은 ADD의 모든 연구원분들께 정말 이 자리에 책임 연구원님 나오셨는데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미래 그리고 미래의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이렇게 골드 버튼을 이렇게 받으신 본게임 투어라고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KFN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분쟁 이슈에 있어서 항상 그런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실 때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저희가 해오던 저희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시는데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궁 시리즈들 혹은 이제 M셈, L셈의 발전을 보고 있으면은요, 현대 무기 체계 발전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능력을 발전을 시켜서 더 탐지하고 대응하고, 사실 뭐 아이언돔 같은 거 높게 평가하는 게 연산 능력이 뛰어나서거든요. 빨리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을 소위 이제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네트워크로 전부 연결을 하고 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전하게 만드느냐, 그 체계로 나가야지 이제 이 미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 결합되는 그런 체계다. 그래서 KFN의 골드 버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다이아몬드 버튼의 ADD를 응원을 합니다. 네, 그냥 말 그 자체가 다이아몬드예요. 대한민국 K방송의 다이아몬드. 네. 자랑스럽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그 연구와 성과의 밀도가 높아졌나, 그리고 얼마나 세계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천궁2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에 뭐 근접을 했거나 도달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아까 패트리어트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궁급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날. 패트리어트가 천궁급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천궁 뭐 5, 10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네. 미국에서 영어를 못 받겠습니다만. 패트리어트, 지금 패트리어트 어떤 무기입니까? 천궁급이에요. 이너프. 충분. 이런 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ADD의 미래 전력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우리 그 학생들이 딱 커서 엄마 나 김효창이 되고 싶어요. 네, 전공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죄송한 전공은 저는 상업공학이고요. 체계공학이라고 진짜 뭐 사실은 전공보다는 공학 당연히 공학 전공을 해야겠지만 열정.